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를 현재로선 예단할 수 없지만 여권에서도 이제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열어두고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치고 나가자 여권 주자들도 당내에서 사실상 금기시됐던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있는 듯합니다. 오늘은 탄핵안 표결 직후 당 대표직에서 물러났던 한동훈 전 대표가 머지않아 찾아뵙겠다며 사실상 정치활동 재개를 선언했습니다. 첫 소식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SNS에 올린 글입니다. 지난 2달간 많은 분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며 책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머지않아 찾아뵙겠다며 사실상 정치활동 재개 의사도 밝혔습니다. 한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에서 물러난 뒤 2달간 침묵을 이어왔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직을 내려놓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고통받으시는 모든 국민들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제주항공 참사 관련 위로 메시지를 낸 것을 제외하면 메시지를 직접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 전 대표 측 관계자는 2월 말쯤 책 출간을 계기로 정치 복귀가 이뤄질 것이라며 책에는 성찰의 기록이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최근 조기 대선을 전제로 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앞서는 결과가 나오는 상황에서 잠재적 경쟁자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50명 가까운 현역 의원들을 불러 토론회를 열고 세과시에 나서자 복귀 시점을 앞당긴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고 어떤 밑그림으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것이냐에 대한 희망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어제 광주 집회를 거론하며 보수 진보의 벽이 허물어져야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했고, 유승민 전 의원은 대통령 탄핵 심판과 이재명 대표 재판은 동시에 결론 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계엄이 시행됐다면 납치와 고문이 일상이 됐을 것이라며 1970년대 캄보디아의 킬링필드까지 언급해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에선 이 대표의 상속세 개편 추진 언급을 겨냥해 이 상속세 개정안을 부결시킨 건 민주당이라며 이 대표가 또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정민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입니다. 계엄이 시행됐다면 납치와 살해가 일상인 코리안 킬링필드가 열렸을 텐데 국민의힘은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장담컨대 여당은 100일 안에 윤 대통령을 부인하게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탄핵 인용 결정이 나면 조기 대선이 실시될 텐데 여당이 중도층 표심을 잡기 위해 윤 대통령과 거리를 둘 수밖에 없다는 걸 언급한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내란 수계에 대한 옹호, 보수 정당으로서 존립할 수 있겠나라는 생각까지 좀 들고 있거든요.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실용주의는 언제든 바뀌는 실언주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이 대표가 개편 의지를 드러낸 상속세에 대해선 민주당이 개정안을 부결시켜놓고 딴소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이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부결시켰습니다. 말로만 기업 경쟁력을 외치면서 정작 반기업, 반시장 입법에 매진하고 또 이 대표가 정부 여당 안에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가 포함된 걸 두고 초부자를 위한 감세라고 비판한 데 대해 기재위원장인 송원석 의원은 최고세율 인하를 고집한 적도 없고 야당이야말로 이 대표를 이유로 논의를 회피했다며 거짓말이라고 맞받았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네, 지난주부터 여권 유력 대선 주자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여당 내에서 조기 대선이 사실상 금기어인 걸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보이는데 정치부 이채림 기자에게 왜 그런 건지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한 전 대표 등판 소식에 당내에서는 바로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던데 글쎄요, 아직 한 전 대표에 대한 앙금이 남아있는 겁니까? 네, 그렇게 보입니다.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한 전 대표와 겨뤘던 윤상현 의원, 지금 한 전 대표가 나서면 당에 혼란을 불러올 뿐이라며 대통령의 시간을 빼앗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친윤계에서는 대통령을 도와서 정부의 성공을 이끌어야 하는 여당 대표가 오히려 반대로 하지 않았냐면서 대표 시절 행보에 비판적인 시각이 적지 않은데요.
독단적인 당 운영, 특히 이 계엄 사태 이후에 당과 협의 없이 한덕수 총리와의 공동 국정 운영 등을 발표했던 점 등을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 또 여당 내 탄핵 찬성파나 친한계 의원들이 목소리를 높일 경우에 최근 높아지고 있는 탄핵 반대 여론에 영향을 줄까 우려하는 기류도 있습니다. 이런 당내 반대의 기류를 한 전 대표가 극복할 수 있을까요? 네, 한 전 대표가 출판을 예고한 이 책이 바로 이런 당내의 반발에 대한 일종의 설명이 될 걸로 보입니다. 한 전 대표의 정계 입문 이후 성찰의 기록이 담긴 걸로 알려졌는데 비대위원장 시절 총선을 이끌면서 변곡점이 됐던 사건들, 또 즉흥적, 독단적이라는 당내 지적에 대한 자신의 소회와 생각을 담은 걸로 알려졌는데 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당원들의 지지를 얻겠다는 구상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예, 당원들의 여론이 변화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한 전 대표까지 나서면서 주자들 간의 신경전도 더 이제 좀 치열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난주에 오세훈 시장이 국회에서 이 토론회를 열었는데 여기에 당 소속 의원의 절반 가까운 48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대선 출정식이라는 분석도 나왔는데요. 지지층이 비슷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 오 시장의 움직임이 한 전 대표 복귀 시점에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오 시장 역시 계엄 이후 탄핵 국면에서 윤 대통령 탄핵에 사실상 찬성하는 입장이었죠. 이 경선이 시작된다면 계엄과 탄핵에 대한 입장을 놓고 주자들 간 신경전이 격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 시장이 연일 이재명 대표는 국민 기만 경제 정책을 편다면서 이재명 대표와 각을 세우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이는데요. 어제도 전해드렸지만 홍준표 대구시장이 김문수 장관을 공개 저격한 거 역시 주자들 간 신경전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당 주자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분위기는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공정성 문제 지적에 집중을 하면서도 연일 이 당정을 개최하면서 유능한 여당 이미지를 강조하는가 하면 당 전략위 산하에 세대별 위원회를 꾸려서 청년 정책과 전략을 마련하는 세미나도 열고 청년 표심 잡기에 노력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아무래도 최근 2030 세대의 무당층이 이제 많아진 것, 이런 것들이 좀 신경이 쓰이겠죠. 네, 그저께 발표된 이 갤럽의 여론조사 보면 차기 지도자 선호조사에서 아직 지지하는 인물이 없다고 답한 비중이 20대는 과반이었고요. 30대도 44%로 절반에 가까웠습니다. 상대적으로 지지 후보가 명확한 40대 이후와는 확연히 다른 모양새여서 앞으로 여야가 선거 국면에 들어간다면 집중해서 봐야 할 포인트일 텐데요. 2030 세대는 고립시켜야 한다고 했던 전 연수원장의 청년 비하 발언으로 홍역을 치른 민주당이 청년 표심에 신경을 쓰고 나선 것도 이 때문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병천 전 민주연구장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20대 남성도 스윙 보터라면서 이들을 극우로 취급하는 언동은 민주당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오늘 지적을 했습니다. 예, 양당 모두 내부가 요동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지켜봐야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채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민주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군이 국회 본관에 침투해 지하 1층 전력을 차단하는 CCTV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한 단전 조치라며 탄핵의 근거로 제시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자신의 판단으로 지시했다고 증언한 것이라며 허위 공세를 멈추라고 반박했습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공개한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내부 CCTV 화면입니다.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장을 포함해 본관에 침투한 계엄군 7명이 3층과 4층을 지나 지하 1층 승강기에서 내립니다. 잠시 뒤 지하 1층 불이 꺼집니다. 본회의장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된 지 약 5분이 지난 새벽 1시 7분경이었습니다. CCTV 화면엔 특임 단원들이 이 분전함을 열고 조명 차단기를 내리는 정황이 담겼는데요. 이로 인해 국회 지하 1층 전기는 5분 48초 동안 차단됐습니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한 결정적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 묻습니다. 이래도 계엄군 투입이 질서 유지 목적입니까? 윤 대통령 측은 4시간 만에 왜곡과 조작이라며 입장문을 내고 반박했습니다.
이미 열흘 전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헌법재판소에서 단전은 자신의 판단이었다고 증언하지 않았냐며 민주당은 곽 전 사령관을 어떻게 회유했는지부터 밝히라고 주장했습니다. 전기 차단하는 것은 제가 얘기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나 대통령이 얘기하신 게 아니고. 민주당은 이달 중 명태균 특검법 처리도 예고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른바 황금폰 공개를 막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며 특검을 열어 살펴봐야 한다는 건데 여당은 선거용 특검을 위한 허무맹랑한 소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오는 20일 목요일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첫 형사재판과 구속 취소 신문이 동시에 열립니다. 이날은 헌재 탄핵 심판 변론 기일도 예정돼 있는데 윤 대통령은 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이 구속 취소 신문에 직접 출석하기 위해 헌재 변론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헌재는 아직 변경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20일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첫 준비기일을 엽니다. 준비기일은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지만 윤 대통령은 직접 출석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이 구속 취소 청구 심리를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 측 관계자는 대통령은 내란죄 수사 문제점 전반을 다투는 중요한 심리라 출석을 원한다며 공수처가 시작부터 수사권도 없이 불법 구속을 한 부분부터 따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10차 변론 기일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무리한 심판 일정으로 형사재판 방어권도 심각한 침해를 입고 있다며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법 불공정한 심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헌재는 10차 변론 기일에 한덕수 국무총리, 조지호 경찰청장,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증인 신문할 예정입니다. 헌재는 조만간 윤 대통령 측이 낸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네, 어제 광주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를 놓고 정치권에선 오늘도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계엄군의 피해자들 앞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하는 게 맞냐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광주만 안 된다는 건 지역주의 조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류태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찬반 집회는 광주 금남로에서 50m의 버스 차벽을 사이에 두고 열렸습니다. 윤석열을 즉각파면하라! 우려했던 물리적 충돌은 없었지만 정치권에선 날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계엄군의 수천 명이 죽고 다친 광주를 찾아 계엄 옹호 시위를 벌이는 게 사람이냐며 피해자 앞에서 살인자를 옹호하며 행패를 부리는 악마와 다를 게 뭐냐고 비판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내란 속의 윤석열을 옹호하는 집회를 민주의 성지 광주에서 외인 부대가 했단 것 자체가 치욕이라고 했습니다. 실제 행동은 내란 수계를 옹호하고 내란에 대한 수사와 단죄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대표를 향해 지역주의와 편가르기를 조장한다고 맞받았습니다. 민주화운동 성지인 광주는 안 된다는 발상 자체가 지역주의를 조장하는 것이고 광주든 대구든 서울이든 간에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탄핵 찬성 집회에서 대통령 부부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재생됐다며 성폭력범죄 특례법 위반 혐의로 내일 경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거기는 가족도 다니고 아이도 다니는데 그런 공개된 장소에서 가짜 페이크 그런 영상을 트는 거에 대해서는 매우 부적절하고요. 대통령실도 대통령 부부를 향한 심각한 인격 모독이자 범죄 행위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네, 오는 20일 윤 대통령 내란 사건 형사재판이 시작되는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형사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 사회법조팀 정준영 기자와 전망해 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보면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이 먼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렇게 되면 헌재 결정이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건 맞습니까? 두 재판이 비상계엄 사태를 공통 분모로 하고 있기 때문에
탄핵 심판이 인용되면 형사재판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재판에선 증거 판단을 매우 엄격하게 하기 때문에 설령 헌재가 탄핵을 인용해도 법원은 다른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면 형사재판에서도 무죄가 나옵니까? 그게 자동적으로 연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헌재 선고는 형사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내란죄의 입증 여부 판단도 별개입니다. 다만 헌법재판에 비해 훨씬 더 엄격한 사실 확인을 요구하는 형사재판에서 내란죄가 인정되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인정이 안 됐다. 이렇게 된다면 좀 더 엄격한 증거에 의해서 재판하는 형사소송이 인정될 가능성은 일단 논리적으로 적어집니다. 두 재판의 쟁점이 상당히 많이 겹치죠. 그리고 지금 헌재에 나온 핵심 관련자들의 증언이 검찰 조서와 달라진 경우가 많았잖아요. 네, 탄핵 심판에 나온 핵심 증인들은 검찰 조사 내용과 다른 증언을 한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일례로 김용현 전 장관은 국회의원이 아닌 요원을 끌어내란 취지였다고 했습니다.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을 김병주 국회의원이 의원들 빼내라는 것을 통과시킨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도 체포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누군가를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없고 그다음에 그것은 더 이상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이 때문에 윤 대통령 측은 검찰 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겠다는 헌재에 대한 불만을 표출해 왔습니다. 조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하고 우리가 실제로 여기서 증언을 들은 거하고 너무나 거리가 많이 벌어진 것을 형사재판에선 윤 대통령과 이 관련자들의 증언이 더 중요해지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형사재판에선 2020년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따라 본인과 공범의 검찰 조서가 자신에게 불리하다면 증거 채택에 반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표는 위증교사 사건에서 위증의 장본인인 김진성 씨의 피의자 신문 조서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예. 자, 이제 좀 가정이긴 합니다. 만약에 헌재는 탄핵 결정을 했는데 나중에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역시 가정이지만 상당한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다고 해도 헌재의 탄핵 결정은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물론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은 완전히 다른 거지만 국민의 헌재에 대한 신뢰는 손상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경우 1987년 헌법 개정으로 탄생한 헌법재판소가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예.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의 구속 상황도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까? 만약 그때까지 윤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면 법원도 보석이나 구속 취소 판단에 반영할 가능성이 큽니다. 알겠습니다. 정준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동장군이 물러가고 드디어 봄이 찾아왔나 싶은 하루였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이 9도까지 오르면서 초봄 수준의 포근한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나들이를 하기엔 불청객 미세먼지가 말썽이었습니다. 대기질은 오늘 밤부터 회복되지만 내일부터는 다시 춥습니다. 임서인 기자입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의 모습입니다. 강남 고층 빌딩들은 윤곽만 흐릿하게 보이고 평소에는 선명하게 보이던 북한산 산봉우리도 잿빛 하늘에 가려졌습니다. 아들하고 10년 만에 이렇게 남산타워 구경 왔는데 예전에는 좀 맑아가지고 청와대도 잘 보이고 경복궁도 잘 보이고 그랬는데 오늘 좀 희미하게 보여서 좀 아쉽습니다. 서울 낮 최고 기온이 9도를 웃도는 등 전국적으로 기온이 오르면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날씨가 많이 풀려서 옷은 되게 가볍게 입고 나온 것 같은데 미세먼지 때문에 목이 되게 칼칼하고 눈이 아픈 것 같아요. 수도권과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기록했고 대부분 지역의 먼지 농도가 높아졌습니다.
대기가 정체되며 어제부터 잔류한 미세먼지가 축적되고 오후부터 국외 미세먼지까지 유입돼 공기질이 탁해진 겁니다. 이번 고농도 미세먼지는 오늘 밤 수도권부터 거치게 됩니다. 늦은 밤 청정한 북서기류가 유입되면서 수도권부터 차차 농도가 낮아져 다음 주까지 보통 수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주에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며 날이 다시 추워집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8도에서 0도로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떨어지겠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6명이 숨진 부산 신축 호텔 화재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합동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불은 용접 작업이 한창이던 1층 배관 창고에서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경찰은 스프링클러 등 소방 설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조사 중입니다. 이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게 그을린 호텔 건물 안으로 과학수사 요원들이 들어갑니다. 경찰과 소방, 국과수 등은 오늘 오전 화재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벌였습니다. 합동 감식은 불이 가장 크게 번지고 인명 피해가 집중됐던 B동 1층을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경찰은 배관을 관리하는 창고인 PT룸에서 불이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PT룸 인근에서 인테리어 작업 도중 화재를 목격했다는 근로자들의 진술과 일치하는 셈입니다. 당시 1층에서는 용접 작업이 진행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식반은 현장에서 휴대전화와 조끼 등 유류품 10점도 수거했습니다. 경찰은 소방 설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공사 측은 민간 전문 업체에 의뢰해 사고 당일에도 소방 점검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시 1일부터 20일 사이에 최초 점검을 해야 돼. 그거 잡아놨더라고요. 그리고 점검 업체에서 계속 점검을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화재와 관련해 내일부터 전국의 공사 현장 1,000여 곳을 긴급 점검할 계획입니다. 용접 작업 등 화재가 우려되는 공사 현장에서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전북 부안에서 어선 화재로 실종된 선원들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종자 7명 가운데 2명의 시신이 추가로 발견됐는데요. 수심이 높고 물살은 빨라 선체 인양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200톤급 해경 함선을 중심으로 고속 단정들이 빠르게 이동합니다. 민간 어선도 수색 작업에 동참했습니다. 전북 부안 왕등도에서 꽃게잡이 어선에 불이 나 선원 7명이 실종된 지 나흘째. 해경은 오늘 오후 사고 지점 반경 4km 바닷속에서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 2구를 발견했습니다. 근무를 끄는 방식을 도입했는데 2명을 인양하는 그 과정을 거쳤고 육상으로 그 이송을 해서 신분 확인 절차들. 해경은 남은 실종자를 찾기 위해 사고 지점에서 반경 20km까지 수색 범위를 넓혔습니다. 침몰한 34톤급 어선 인양 작업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현장에는 기중기를 실은 예인선이 도착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수심이 20m가 넘고 대족이라 물살이 빨라 인양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녁부터는 최고 4m 안팎의 파도가 치는 등 풍랑특보까지 예보돼 있습니다. 해경은 사고 해역 주변의 기상 상황을 지켜보며 야간에도 대형 함정 중심으로 수색 작업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TV조선 이수훈입니다. 최근 금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죠. 금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 이 뉴스 주목하셔야겠습니다. 이름만 보면 공기업처럼 보이는 한국은거래소가 실제로는 대표가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는 민간 기업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계속 영업 중인 건 물론 주문해도 물건은커녕 환불도 안 해주고 있어서 소비자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소비자 탐사대 변정현 기자입니다. 20대 직장인 A씨는 1년 전부터 월급을 한 푼 두 푼 모아 금테크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문한 골드바는 몇 달이 지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금액으로만 따지면 2,100만 원 정도 누를 수 있는데 환불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떠요. A씨가 돈을 보낸 곳은 한국은거래소로 환불은커녕 전화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상담 서비스는 더 나은 상담 품질 향상을 위해 개선 중으로 당분간 운영하. 1년 넘게 이곳에서 물건을 받지 못한 피해자가 속출했고 결국 대표는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주문을 받고 전달을 하는 척하고 이러는 것들이 사기죄로 볼 만한 여지가 충분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런데도 멀쩡한 거래소인 양 영업을 이어가다 보니 피해자는 늘어만 갑니다. 사이트엔 아직도 당일 발송된다는 안내 문구가 적혀 있고 주문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입금을 해도 주문 내역엔 미입금이라고 표시됩니다. 3주가 지나도 배송이 안 오는데 찾아봤더니 대표는 송치되고 그 전부터 배송이 안 온다는 표현이 많더라고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미환불금은 7억 6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5일 업체에 135일 영업정지 명령을 부과하고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통사를 받고 거기에 따라서 이행을 해야 되는데 수정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업체 대표는 소비자 보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뉴스가 나오는 바람에 다 취소가 되었어요. 좀 기다려주시면 다 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하지만 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질 경우 정상화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전망하기 힘듭니다. 소비자 탐사대 변정현입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가진 국가에도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부와 주요 기업들은 잇따라 대미 사절단을 파견해 대응하고 있는데 미국이 무관세 원칙인 FTA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장혁수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올린 글입니다. 부가가치세 제도를 가진 나라는 미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며 부가세는 관세보다 훨씬 더 징벌적인 세금이라고 썼습니다. 나라별로 매기기로 한 상호관세 세율을 책정하면서 부가세를 고려하겠다는 겁니다. Pays down to $36 trillion in debt and all the other things. And a reciprocal makes tariffs really fair. 한미 FTA로 교육 품목의 98%가 무관세지만 10% 부가세를 통해 사실상 세금을 매기는 우리나라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부가세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똑같이 상호 관세를 부여해야 된다. 이런 빌미가 될 수 있다. 산업부는 내일 박종원 통상차관보를 급파해 미 통상당국과 협의에 나섭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삼성, SK, LG 등 20여 개 기업도 대미 사절단을 꾸렸습니다.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우리는 관세 정책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지만 미국 측은 한국 입장을 잘 전달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와의 무역에서 줄곧 적자를 보고 있는 만큼 트럼프 정부가 FTA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나옵니다.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도 우리나라의 전기차 보조금과 규제 등 미국 자동차 산업이 해결해야 할 권고사항 10건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고위급 회담이 독일에서 처음 열렸습니다. 조태열 외교장관을 만난 마크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김충영 기자입니다. 회견장에 들어선 조태열 외교장관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에게 손을 뻗으며 반갑게 악수를 청합니다. 처음 만난 양국 장관은 40분간 마주 앉아 한미동맹과 북핵, 양국 경제협력 등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탄핵 정국으로 정상 외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루비오 장관은 각국 상황과 무관하게 신뢰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나가자고 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is an irreplaceable ally of Korea. 회담 직후 미 국무부는 자료를 내고 최상목 권한대행을 신뢰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최대행 간 전화통화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고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최대행에 대해 신뢰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건 처음입니다. 양국 장관은 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하며 우려가 제기됐던 한국 패싱 논란도 잠재웠습니다. 한미일 3국 외교회담 역시 트럼프 2기 출범 후 처음 열렸는데 공동 성명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재확인하며 어떠한 도발이나 위협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습니다. 또 대만의 국제기구 참여를 지지한다는 내용도 3국 공동 성명에 처음 담았습니다. 회담 이후 열린 안보 세션에서 조 장관은 미국은 대체 불가능한 동맹이고
중국은 최대 무역 파트너라며 한미 한중 관계가 같을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TV조선 김충영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논의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전쟁 발발 뒤 처음으로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3자 회동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전쟁 종식을 위한 3자 회동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장소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유력해 보입니다. 이번 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의 중동 순방에 맞춰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 등이 사우디로 향하고 미러 정상과 가까운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평화협상 중재 역할을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하지만 미국이 종전 대상국인 우크라이나와 논의 없이 사우디 회동을 발표하고 유럽 주요국도 배제되자 우크라이나는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Strange for me to speak in this case and this format if before we don't have any negotiation between us and our strategic partners. захищає, вона ще не готова, щоб захистити нас, наші інтереси.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가 무기 지원과 미군 배치의 대가로 요구한 히토류 자원의 50% 지분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유럽군 창설을 제안하며 미국과 나토에 러시아의 침략 재발 방지 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친트럼프인 린지 그레이엄 미 상원 의원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자동 가입을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If you ever do this again, Putin, if you ever have a military incursion into Ukraine again, that will trigger automatic admission into NATO by Ukraine.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신경전 속에 이제 시선은 3자 회동이 예측되는 사우디로 향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지난해 모든 연령대를 통틀어 아파트를 가장 많이 사들인 세대가 30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출 규제 강화에도 30대 매수자가 40대보다 많았던 건데요. 30대가 아파트 시장에 큰 손으로 자리 잡은 이유, 고이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가을 결혼을 앞둔 5년차 직장인 A씨는 최근 서울 마포구에 있는 16억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만만치 않은 금액 탓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이른바 영끌을 한 겁니다. 1년 사이에 한 2억에서 3억 정도 금액이 올랐어요. 좀 미루다가는 영영 서울에 집을 못 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영끌해서 집을 산 거죠. 비슷한 또래 동료들은 모이면 아파트 이야기뿐입니다. 다들 뭐 부동산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고 꼭 빠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도 부동산 이야기. 지난해 대출 규제 강화에도 전국적으로 30대가 아파트를 가장 많이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가 아파트가 많은 서울 마포와 용산, 성동구에서도 30대 매입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2023년 처음으로 40대를 추월한 이후 30대가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는 큰 손이 된 겁니다. 부동산에는 갭 투자를 문의하는 30대도 많습니다. 올라가는 추이 같으면 뭐 나름대로 그림도 그래프도 그려보는 사람들도 있고. 경기 불안과 고물가가 이어지는 가운데 젊은 층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소득 격차를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중장기적으로 결국 집값이 좀 더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30대의 경우 무리를 해서라도 집을 사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다만 올해 하반기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면 40대보다 상대적으로 수입이 적은 30대의 매수세는 주춤해질 수 있습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꼭 사가는 품목 중 하나가 바로 화장품입니다. 품질이 좋고 가격도 합리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한국 화장품은 지난해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밀려드는 주문을 소화하기 위해 K-뷰티 공장은 최신 로봇 설비를 구축 중입니다. 먼저 윤우리 기자가 현장을 전하겠습니다. 평택의 한 공장, 18톤 트럭이 연신 오가고 상자가 쉴 새 없이 실립니다. 공장 안에서는 300리터 규모의 혼합기 10여 개가 돌아갑니다. 고객사 주문을 바탕으로 화장품을 제조해 공급하는 위탁 생산업체, 일명 ODM 공장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로봇이 공장에 들어서 있는데요. 눈 깜짝할 사이에 화장품을 만들어냅니다. 1분 만에 색조 화장품 30개가 탄생합니다. 화장품 업계의 TSMC라고 불릴 만큼 기술력이 뛰어나 해외 명품 브랜드 제품 상당수도 이곳에서 생산합니다. 밀려드는 주문에 미국 뉴저지, 중국 광저우 등 해외 공장도 11개로 늘었습니다. 현재 K-뷰티의 인기가 지속됨에 따라 미국, 중국, 일본, 그 외에도 동남아 각 전 세계 지역에서 제품 개발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중소화장품 브랜드가 성장할 수 있는 것도 위탁 생산업체들의 제조 기술이 바탕이 됐습니다. 세계 3대 화장품 ODM 회사 중 이탈리아 한 곳을 뺀 나머지 2곳이 한국 기업입니다. 因为感觉韩国的彩妆在中国非常火，然后也有很多明星就是会带动韩国的彩妆，所以就非常喜欢。 K-뷰티의 숨은 주역 ODM의 활약으로 지난해 국내 화장품 수출액은 사상 처음 1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TV조선 윤을입니다. 이 같은 한국 화장품 산업의 이면에는 우려되는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현재 시판 중인 국내 화장품 브랜드는 전국 치킨집 숫자보다 많은 상황인데요. 소규모 예산을 들인 신규 브랜드가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과도한 마케팅이나 품질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윤수영 기자입니다. 국내 한 중소 화장품 회사 연구실, 향과 제형 등 다양한 테스트를 진행 중입니다. 창업 25년 만에 이 회사 제품은 미국 최대 온라인 쇼핑몰에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한국 화장품들은 굉장히 수준 높은 품질을 가지고 있고 또한 합리적인 가격에 전 세계에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모든 화장품 회사들이 이런 연구실을 갖춘 건 아닙니다.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을 앞세우면 판매가 보장되는 데다 위탁 생산업체에 맡기면 제조시설 없이도 손쉽게 생산할 수 있어 화장품 회사가 우후죽순처럼 느는 추세입니다. 2023년 현재 등록된 화장품 판매 업체는 4년 전보다 2배 증가한 31,500여 개. 전국 치킨 가맹점보다 화장품 회사가 더 많습니다. 경쟁이 과열되면서 품질이나 베끼기, 과장 광고 등으로 인한 논란도 끊이지 않습니다. 컨트롤 타워가 있어서 K-뷰티의 어떤 함량 미달의 제품이거나 이런 걸 좀 거를 수 있으면 좋은데 자기 잠식이 일어날까 하는 게 상당히 우려로. 화장품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전통의 화장품 강국인 프랑스를 제치고 점유율 1위에 오른 K-뷰티. 과도한 제살 깎아먹기식 경쟁이 K-뷰티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인도의 수도 뉴델리 기차역에서 압사 사고가 발생해 수십 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강에 몸을 씻어내는 종교 축제에 가려는 사람들이 몰린 건데 지난달에도 같은 행사에서 사망자가 나왔지만 예견된 참사를 막지 못했습니다. 황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승강장이 발 디딜 틈 없이 꽉 찼습니다. 사람들은 머리 위로 짐을 들어 올린 채 열차에 몸을 우겨 넣습니다. 체구가 작은 어린이는 창문으로 옮겨집니다. भगदड़ बहुत ज़्यादा थी मेरे अकॉर्डिंग जो मैंने आंखों से देखा है अपने यहाँ तो बहुत ज़्यादा भीड़ थी मतलब इतनी भीड़ मैंने देखी नहीं है अभी। 플랫폼에 역대급 인파가 몰린 건 힌두교 최대 종교 축제인 쿰브멜라로 가는 급행 열차가 들어온 직후였습니다. 순식간에 집중된 인파는 압사 사고로 이어졌고 최소 18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उसी में वो दब गए उनसे उनका मौत हो गया किसकी मौत हो गई है मेरी मम्मी थे 지난달에도 이 축제 현장에서 압사 사고로 30명이 숨지고 90여 명이 다쳤는데 당국은 애초에 4억 5천만 명이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도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에는 같은 사고로 116명이, 2013년에도 3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बहुत दुखद घटना है और जो लोग गुजर गए हैं हम उनकी आत्मा की शांति के लिए प्रार्थना करते हैं. 인도 남부 한 사원의 축제장에선 폭죽에 흥분한 코끼리 2마리가 건물을 부수며 사람을 공격했고 3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다쳤습니다. 지난달에는 같은 지역의 종교 행사장에서 코끼리 난동으로 20명 넘는 부상자가 나왔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네, 대장정을 시작한 프로축구 K리그 1에서 이변이 나왔습니다. K리그 2부에서 우승해 1부로 올라온 안양이 시즌 첫 경기에서 디펜딩 챔피언 울산을 격파했습니다. 구민성 기자입니다. 지난 시즌 우승팀과 2부 리그 승격팀의 맞대결로 시작부터 화제를 모은 울산과 안양. 기선은 울산이 제압했습니다. 막강한 전력의 울산은 대부분의 경기를 안양 진영에서 머무르며 주도권을 가져왔습니다. 안양은 후방 김영권으로부터 시작되는 울산의 빌드업을 막아내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울산의 한 끝이 모자랐습니다. 이청용과 이진현의 슈팅은 아쉽게 빗나갔습니다. 울산은 후반 스웨덴 특급 루빅손과 베네수엘라 국가대표 라카바를 투입해 측면을 공략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정규 시간이 끝난 추가 시간, 안양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못다가 측면에서 올라온 크로스를 정확한 헤더로 극장골을 만들어내며 디펜딩 챔피언 울산을 1대0으로 완파했습니다. 못다 선수한테도 주문한 거는 분명히 끝나기 전에 한 번 찬스를 오니까 그때 득점으로 연결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만원 관중 앞에서 펼쳐진 대구와 강원의 경기에서도 극장골이 터졌습니다. 두 팀 모두 한 골씩 주고받으며 무승부로 끝나는 듯했지만 후반 추가 시간에 베테랑 세징야의 대포할 중거리 슛으로 대구가 2대1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국가대표 감독 후보로 거론됐던 포획 감독의 전북 데뷔전은 전진우의 역전골에 힘입어 전북이 김천을 2대1로 꺾었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추위가 물러간 틈에 먼지가 유입돼 공기질이 좋지 못합니다. 서쪽 지역은 일시적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도 치솟을 수 있겠고요. 늦은 밤 찬 북서풍이 불며 먼지는 차츰 해소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추위에 대한 대비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전국에 찬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서울의 아침 체감온도는 영하 9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밤 9시를 기해 강원 북부와 중부 산지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되겠고요.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춘천이 영하 5도, 안동이 영하 4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낮에는 서울 3도, 강릉과 대전 5도로 예상됩니다.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동해안에서는 화재 사고를, 그 밖에 해안 지역에서는 강풍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 주 내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예년의 밑도는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월 16일 일요일 뉴스7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